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된 아줌마이고 아주 귀하디 귀한 외동딸을 하나 둔 여자입니다. 혈혈단신인 제게 가족이라곤 제 배 아파 낳은 딸이 전부예요.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자식이라면 다들 끔찍하잖아요. 근데 저는 남들보다 더 제 딸을 분신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딸 어렸을 때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 식구들마저 반대하는 결혼을 하니 적골이 된 거라며 없는 살림에 기집애를 고등학교까지 보내놓은 게 잘못이라며 저와의 연락까지 끊어버렸어요. 그땐 정말 외롭더라고요. 나와 내 딸을 버린 건 남편인데 왜 내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고 30년 전만 해도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 몰랐지만 우울증 비슷한 증상까지 온 것 같았어요. 어린 딸을 두고 나쁜 생각도 많이 했고 그걸 실행에까지 옮겼으니 말이에요. 딸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딸에게 먼저 쥐약 섞인 음료를 줬는데 그 조그만 아이도 직감적으로 느꼈는지 그걸 먹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6, 7살밖에 안 된 애가 울면서 다른 음식들은 진짜 우리 엄마가 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엄마가 주는 것 같지 않다며 다른 사람이 주는 것 같다고 엄마 같지 않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곤 딸에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원래 어린아이들일수록 때가 타지 않아 그런 게 잘 보이거나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영이 맑아서. 저는 놓치고 있던 정신줄을 잡은 듯 그 음료를 바로 변기에 쏟아부으며 내가 미쳤지를 몇 번이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어디에 홀린 것처럼 이런 짓을 한 것 같았죠. 그 이후로는 우울증이 이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았고 2번 다시 내 딸에게는 이러지 않겠다 다짐을 하며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어요. 몸이 바쁘면 이런 악마의 속삭임도 들리지 않겠지 하면서요. 그나마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보험회사에 들어갔고 설계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실적이 부진해 혼도 많이 나고 눈칫밥도 많이 먹었지만 묵묵하게 성실히 이 일을 하다 보니 저에게도 나름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소개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아 팀장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딸 하나 악착같이 키울 수 있었죠. 하지만 평생토록 일을 해도 가난한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30년 넘게 돈을 벌어도 반지하 탈출은 어렵더라고요. 딸을 키우면서도 엄마로서 많이 부족하고 해준 게 없었지만 딸은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고 묵묵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때로는 남편같이 때로는 제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아이였죠. 딸은 늘 제게 엄마, 우리 평생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같이 늙어가자. 엄마도 나 없으면 혼자 외로울 거 아니야?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왜 외로워? 너 시집 가면 주말마다 반찬해서 갖다 주고 애 낳으면 손주들 돌봐줘야 되고 엄마도 엄청 바쁘다.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엄마는 그게 평생 소원이야. 아이, 난 싫어. 엄마 두고 불안해서 어디 못 가. 그냥 나랑 살자. 결혼할 나이가 다가오는데도 딸은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내 딸만은 나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데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을 전부 다 누렸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살지 못한 저를 보고 딸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늘 마음 한구석엔 돌덩이 하나가 앉아있는 듯 했죠. 그러던 제가 나이 들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 어느 한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로 인해 직장에서도 잘리고 변호사 선임비로 가지고 있던 돈까지 다 쓰게 되었는데 환갑을 코앞에 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더라고요. 평생 남의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악연을 만나면서 이런 시련을 겪고 말았죠. 딸이 직장 다니며 모아둔 피 같은 돈 3천만 원까지 배상금으로 쓰게 되었는데 어느 날 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선 엄마, 나 그냥 결혼할까 봐. 결혼해서 내가 엄마랑 따로 사는 게 엄마를 돕는 일 같아. 엄마한테 짐 하나 덜어줘야지. 입 하나 덜어줘야지 하는데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던 딸을 애미로서 이런 식으로 등 떠미는 것 같아 딸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죠. 그렇게 소송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고 남자친구도 나이가 많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잘된 일이라고 딸을 치켜들기라도 할 텐데 저 때문에 도피 결혼을 하는 딸의 모습에 잘했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아 괜히 맘에도 없는 심통머리를 부렸어요. 아, 그렇게 남자를 빨리 만날걸? 왜 여태까지 남자도 안 만나고 삐댄 거야? 어여 가. 너 34살이면 이미 여자나이로 늦었어. 가서 애 낳고 애 키우려면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 왜 엄마마저 말을 그렇게 하는데? 나이 먹어서 사고는 혼자 다치고 다니고 엄마 나한테 미안해야 돼. 이런 딸의 비수 박힌 말에 저희 모녀는 난생 처음으로 말도 못하게 싸웠고 2번 다시 안 볼 것처럼 다퉜죠. 딸의 말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는데도 딸을 물어뜯으니 저도 참 못났죠. 인생을 60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사람 되려면 멀었다 싶었어요. 그 후로는 딸과 대화도 안 하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듯 살았는데 6개월 뒤 딸이 결혼할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시시콜콜 다 이야기했을 딸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저랑 말도 안 했으니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시간은 아예 없었죠. 그래도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엔 그 사람의 나이와 직업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아 딸에게 물으니 나이는 딸보다 6살 많은 40살이었고 직업은 아버지 밑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딱 봐도 노총각의 직업 없고 부모한테 기대어 사는 사람인 것 같았죠. 뭐 당연히 사람이야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이런저런 걸 봐야 알겠지만 처음 들었을 땐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또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아무래도 딸이 아무 남자나 잡아서 시집을 가는 듯 했거든요. 그건 딸도 감안하고 그 남자와 만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제 속상한 마음을 또 얘기하면 걷잡을 수 없이 싸울까봐 꾹꾹 참고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딸이 데리고 온 그 남자는 첫인상이 너무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때가 여름이어서 그 남자는 반팔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세상에 왼쪽 팔에 무시무시한 문신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팔목까지 쫙 이어져 있는데 경악스러웠죠. 아니, 가령 문신이 있다고 해도 이런 어려운 자리에 어른을 만나는데 그 문신을 가리진 못할 망정 저렇게 해벌쭉하게 다 내놓고 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딸한테도 실망스러웠는데 내 딸 눈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지가 내가 지겨워서 떠나고 싶다 한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나 싶었죠.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도 크게 하셔서 그곳에서 진료도 하고 분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아버지 병원의 행정실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 그 청년의 집안을 듣고 나니 첫인상과는 다르게 좀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병원장이고 어머니는 성악을 전공했다는데 아들이 저렇게 문신을 하고 다녀도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 나까짓 게 뭐라고 남의 자식을 판단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본인 아들이 문신을 하든 말든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괜히 외모만 보고 내가 성급하게 판단을 했나 싶었고 딸도 아주 못난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싶은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곱게 키운 딸 아무에게나 보내고 싶진 않았고 어느 부모라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딸의 남자친구에게 노골적인 질문도 몇 개 했는데 집안도 좋고 경제력도 다 갖춘 사람이 왜 우리처럼 볼 거 없는 집안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나이도 40이면 결혼 적령기도 늦은 편인데 그전엔 결혼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좀 괴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소개시켜주는 고상한 여자들은 다들 저랑 안 맞고 상대방 부모님들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 결혼을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도 제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혜수 씨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절 좋아해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나이 되니까 집안 따지고 조건 따지는 것보다 저랑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라며 제 딸과 결혼할 충분한 이유에 대해 얘기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어머니도 친어머니가 아니고 새어머니세요. 그래서 혜수 씨를 같은 위치로 생각하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주종관계로는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는 없을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라는데 이 집도 사연이 많은 집 같았죠. 그렇게 집에 돌아와 딸과 근 6개월 만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딸의 진짜 속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혜수야, 이 결혼 잘하는 거지? 너무 엄마한테 숨기거나 말 못하는 거 있는 건 아니지? 엄마는 혜수 너를 키울 때도 늘 거짓 없이 바르게 키웠어. 풍족하게는 못해줬지만 비겁하게는 키우지 않으려고 했고 내 딸도 나를 닮아 그렇게 살았으면 했어. 그리고 다행히 이런 못난 엄마 밑에서 잘 자라줬고 엄마가 저번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해서 미안해. 나이가 들어도 매번 서툰 엄마여서 미안하고 라고 하니 딸은 굳게 웃으며 엄마 걱정 마. 나 결혼 잘하는 거야. 다행히 영수 씨 부모님도 나 좋아하시고 예뻐라 하셔. 그리고 나도 엄마를 닮아서 비겁하게 살진 않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딸의 확신을 듣고 나서야 저도 한시름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와의 만남 후 상견례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예비 사돈들을 직접 보니 얘기로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고 포스가 있더군요. 겉모습만으로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려졌어요. 하지만 까다롭진 않으신 것 같았죠.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집안 사정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수나 예단은 준비를 못 해올 것 같다고 하길래 저희도 그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대신 제가 몇 년간은 본가에서 같이 지내며 며느리 살림 좀 가르쳐서 출가시키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예비 며느리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안사도는 고상하게 제 의중을 묻는 질문을 했지만 이미 정해진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저도 딸이 그렇게 한다면 저야 뭐 딸이 한다는 대로 해야죠 하고 말았네요. 사실 저도 걱정이 좀 됐던 게 만약 사위네 집에서 신혼집으로 몇 억짜리 집을 해준다면 거기에 맞게 저희도 혼수랑 예단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을 다 어찌 준비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딜을 보는 거라면 없는 저희가 있는 집한테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딸의 의중이 제일 중요했지만 딸도 시댁에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내 고집만 부려. 나도 내 사정을 다 아는데 굽힐 땐 굽혀야지. 그리고 시댁에 일하시는 분이 2분이나 계셔서 막상 나는 할 일도 없다고 예비 신랑이 얘기하더라고. 딸과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아 천천히 좀 흘러갔으면 했던 날들이 금방 지나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위와 딸이 제 앞에서 인사를 하는 순서가 왔는데 딸이 저를 꼭 껴안으며 잘 산다는 말 대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이제 엄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큰 힘이 돼줄게.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마. 라고요. 그때는 하도 정신이 없어. 그래,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았는데 이 말이 복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른 사위와 결혼을 하자마자 7개월 만에 임신이 되었는데 임신이 된 후로는 딸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임신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보러 오긴 했는데 임신 후에는 아예 얼굴을 보는 게 어려워졌죠. 딸 말로는 산부인과 의사인 시아버님의 당부가 있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딸이 노산이고 임신 초기라 유산의 위험이 있으니 추운 겨울날 바깥 활동은 자제를 하고 집에만 있으라고요. 하기야 바깥 사돈에게도 딸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첫 손주이고 이쪽에선 전문가이니 어련히 딸을 잘 케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딸과 전화나 영상통화 그리고 톡으로밖에 연락을 못했죠. 근데 그때마다 좋아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곤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잠기가 어두운 제가 그날따라 핸드폰 전화벨 소리가 아주 선명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 깨 머리장에 놓여진 핸드폰을 봤는데 딸에게 온 전화였고 저는 너무 놀래서 잠이 다 깬 채로 전화를 받았어요. 혜수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엄만 잘 있지? 나도 잘 있긴 한데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너무 늦게 전화를 걸었지. 엄마 자고 있었을 텐데. 혜수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응?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지금 갈까? 무슨 일이야? 응? 무슨 일이야? 아니, 나 별일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갑자기 엄마 생각나서 전화한 거야. 아, 엄마, 내가 내일 다시 전화할게. 끊어? 라며 갑자기 또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딸은 깜깜무소식이었고 불안한 마음에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사위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날이 밝아오자마자 바로 딸에게 가야겠다 생각했고 그날 밤은 꿀딱 잠을 샜죠. 그리고 한 아침 7시가 되니 또 벨소리가 울려서 전화를 받는데 사위에게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사위는 하얀 이빨을 보이며 장모님, 어제 새벽에 자느라 연락 못 받고 이제 연락드려요. 어제 혜수가 새벽에 장모님한테 전화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별일은 없고요. 혜수 밖에서 저희 부모님하고 아침 먹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며 방을 나가 주방 쪽으로 가는데 제 딸이 시부모와 함께 도란도란 아침을 먹고 있더라고요. 딸도 절 보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엄마, 어제는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놀랬지. 나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였는데 원래는 엄마 잘 때 잠기 어두워서 안 깨잖아. 그래서 그냥 해본 건데 엄마가 전화 받아서 나도 좀 당황했나 봐. 미안해, 새벽에 전화해서. 라고 하니 옆에 있던 바깥사돈도 안사돈 잘 지내시죠? 이렇게 또 인사드리네요. 며느라이는 걱정 마세요. 원래 임산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기복 때문에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런 거 놀라지 마시고 다 받아주셔야 돼요. 아무쪼록 며느라이는 저희가 잘 보살피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아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화기애애한 집 분위기를 보니 마음이 한시름 놓였고 정말 딸이 감정 기복 때문에 제게 전화를 걸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저와 자주 연락하며 통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새벽에 전화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언뜻 제게 엄마가 끓여준 추어탕이 먹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임신한 딸에게 제가 해준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추어탕이라도 직접 끓여가지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시댁에서 극진한 케어를 해준다고 해도 친정엄마가 너무 무심한 것도 보기 안 좋은 것 같았죠. 딸 시댁과 저희 집과는 거리가 차로 2시간 정도인데 제가 운전을 못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 더 오래 걸렸어요. 딸에게 얘기하면 분명히 오지 말고 택배로 붙여달라고 할 게 뻔하니 연락도 하지 않고 무작정 딸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이런 빌미라도 가지고 가야 제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딸의 시댁에 도착을 하였고 역시 병원장의 집이라서 그런가 집 또한 으리으리한 주택이었죠. 저는 바로 현관문 벨을 눌렀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아마 그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같았어요. 그 가사도우미는 제게 지금 집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것만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 오시면 말씀은 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라고 하는데 아니 이건 박대도 이런 문전박대가 더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배를 누르니 그 가사도우미 하는 말이 저기 죄송한데요. 저희 원장님하고 사모님이 이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됐든 맘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신원 확인이 안 되면 못 들어가세요. 죄송해요. 라며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날이 또 비가 눈으로 변할 정도로 추운 날이었고 밖에 나갔다던 딸만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딸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니 무작정 그 집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한 40여 분 정도 덜덜 떨고 있는데 집에서 어떤 여자가 한 명 나오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일을 하다 나왔는지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분 같았죠. 그 사람은 제게 살며시다가 인사를 하며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혜수씨 어머님 되시죠?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추운데 얼른 가세요. 이 집 식구들 언제 올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싸주신 이건 제가 가지고 가서 따님 잘 끓여드릴게요. 저기 아주머니, 우리 혜수는 잘 지내고 있죠?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왔는데 어떻게 내 딸 얼굴도 못 보고 가게 해요. 전 딸 올 때까지 여기서 얼어 죽든 뭐라든 기다릴게요. 오늘은 꼭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어머니, 따님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따님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데 따님 누구보다 좋은 대접 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거 제 연락처인데 혹시 따님한테 궁금한 거 있음 여기로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라며 제게 쪽지를 하나 넣어주더군요. 그러자 그 순간 인터폰으로 아까 저한테 돌아가라고 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박 여사님, 볼일 다 보셨으면 얼른 들어오세요. 라는 호령이 떨어지더라고요. 딸 말로는 시댁에 일하는 분이 2분 있다고 했는데 그 2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분의 연락처를 받아들고 딸은 못 본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도 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연락이 됐어요. 딸 말론 시어머니랑 같이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그곳에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오자마자 잠이 들어 지금 연락을 하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 제가 가져간 추어탕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딸 얼굴은 보기 좋아 보였어요. 전 그 후로 제게 연락처를 준 그 집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와 친분을 쌓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게 꼭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서로 엄마 된 입장으로 서로 딸 가진 입장으로 저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친분을 쌓으며 제가 일방적으로 잘하니 그분도 그걸 알곤 딸의 안부를 하루에 한 번씩 보내주셨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랑 같은 경주 이씨에 같은 돌림자를 쓰는 것까지 알게 되어 언니 동생으로 호칭을 부르기로 했죠. 이 동생 말로는 딸과 사위의 사이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하였고 방도 따로 쓰며 외박하는 날도 부지기수라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말로는 예민한 저희 딸을 배려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다는데 뭔가 뒤가 꺼림칙했어요. 이런 말을 듣고 딸에게 연락을 하면 또 딸과 사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애정을 과시했는데 딸과 시댁의 태도가 늘 불안불안하여 외줄 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고 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던 찰나 딸이 임신 9개월쯤 됐을 때 이 동생으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언니, 혜수가 지금 원장님 호출 받고 병원에 가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 수술 얘기도 나오고 무슨 제왕절개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무래도 언니가 지금 올라오셔야 할 것 같아. 라는 문자였죠. 아직 출산을 하려면 2-달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거기에 제왕절개 얘기는 듣지도 못했던 말이었죠. 무슨 사달이 나도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일을 하다 말고 무작정 바깥 사돈의 병원으로 갔어요. 분명 사위와 연락을 하면 그런 일 없다고 할 테고 딸도 연락이 되지 않을 테니 제가 직접 갈 수밖에 없었죠. 오로지 연락되는 사람은 이 동생밖에 없었어요. 제가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곤 이 동생도 절 돕겠다며 병원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땐 이미 5시간 정도 흐른 상태였고 온 병원을 뒤져가며 딸을 찾았는데 딸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병원에서 바깥 사돈을 만나게 되었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바깥 사돈도 절 보곤 기겁을 하며 여길 어떻게 왔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돈, 아직 출산 기간이 2-달 정도 남았는데 왜 애를 데려다가 제왕절개까지 시키며 출산을 하셨어요? 우리 애 어딨어요? 네? 대체 어딨냐고요? 며느라이? 아니 이제는 내 며느리도 아니지. 우리가 한 계약은 이미 끝났으니까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말고 가요. 대체 저 가정부랑은 어떻게 알고 지냈길래 우리 집 얘기를 속속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 어이 아줌마, 아줌마도 오늘부로 해고야 해고. 집에 완전히 쥐새끼 한 마리가 있었네. 라며 밖에 있는 경비원을 불러 저희를 병원에서 내쫓는데 계약은 무슨 소리고 먼지처럼 사라진 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답답하기만 한 노릇이었어요. 그 후로 사위는 번호가 바뀌었고 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며칠 후 저는 제 눈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직접 보고야 말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알람 소리가 울려 핸드폰을 봤는데 세상에 제 계좌로 딸이 8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보낸 거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돈인가 싶었고 손이 덜덜 떨리는데 몇 번이나 세어도 8억이 맞았어요.
그리고 계약이란 말이 다시 떠올라 그 집 사람들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 귀로 들어야만 했어요. 무작정 그 집에 가면 당연히 안 만나줄 걸 알았기에 일부러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몰래 숨어 있었는데 아침 7시가 되니 집 앞에 택시 한 대가 섰고 거기에서 사위와 어떤 야시시한 옷을 입은 여자가 함께 내려 비틀거리는 사이를 부추겨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봐도 술에 엄청 취한 모습이었고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사위놈을 붙잡아 내 딸 어딨냐고, 니들 대체 내 딸한테 뭔 짓을 한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이 배은망덕한 사위놈은 저를 있는 대로 바닥으로 내리치며 아이씨 아줌마, 당신 딸 우리 집에서 10억 원이나 받아갔잖아. 우리 아버지 냉동 정자로 내 동생 낳아준 값으로 10억 원 줬으면 된 거지. 왜 그지처럼 또 여길 찾아와? 이 아줌마가 돈 더 뜯어내려고 환장했나? 이거 안 나? 라며 절 내팽개치는데 냉동 정자, 동생이라는 말에 기가 차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알아듣게 설명하라고 하니 그놈은 쓰러져 있는 제 얼굴을 들곤 아줌마, 머리는 장식으로 들고 다녀? 아줌마 딸이 나랑 결혼한 건 다 쇼였고 우리 위대하고 잘나신 내 아버지 정자 받아서 그걸로 대신 애 낳아준 거라고. 새엄마는 나이 들어서 애도 못 갖고 나는 사람 노릇도 못한다고 취급도 안 하는데 사람들 보는 눈은 있으니까 당신 딸 데리고 와서 며느리인 척 애 갖게 한 거라고. 내 아버지가 자식 농사는 다 망쳤다고 나랑 내 동생한테는 재산은 못 물려준다니까 또 내 동생을 낳은 거지.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따지고 있어? 당신 딸내미한테 따지지. 아침부터 더럽게 기분 잡쳤네. 라며 저를 확 밀치는데 딸이 이렇게까지 해서 10억이란 돈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딸은 결혼만 사위 그놈이랑 한 거고 혼인신고는 박가사돈이랑 했다는데 이 모든 건 냉동 정자를 받기 위한 일련의 쇼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결혼할 때 제 귀에 대고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본인이 저한테 힘이 되어준다고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무조건 딸을 찾아야만 했고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얘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힘으로 딸을 찾기란 힘들어 심부름센터 2곳이나 찾아가 부탁을 했죠. 그리고 두어 달 뒤 심부름센터 한 곳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는데 저는 제 딸이 있는 곳을 듣고는 또 한 번 주저앉게 되었어요. 딸이 있는 곳은 지방의 한 호스피스 병동이었는데 그곳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딸이 어디가 아픈 거냐고 왜 거기에 있는 거냐고 하니 심부름센터 직원은 말을 아끼더라고요. 거의 1년 넘게 딸을 보지 못했는데 또다시 보게 된 곳은 차디찬 냉골이 흐르는 병원이었어요. 저는 딸이 있는 호스피스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1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저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딸의 모습을 보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대체 1년간 이 여리고 여린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딸 또한 제 모습을 보곤 6살 어린 아이처럼 엉엉거리고 우는데 저희 모녀는 한참을 아무런 말도 없이 울기만 했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황이,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었으니까요. 그러니 한참 뒤 딸이 먼저 제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엄마를 실망시켜 면목이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에게 미안하고 실망시킨 건 둘째치고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냐고 했어요. 어디가 아픈 거냐고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하라고 하니 딸은 췌장암 4기로 임신 막달에 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그 집 악마 같은 놈들이 재앙절개로 아이를 먼저 꺼내자고 했고 딸은 수술이 끝나자마자 본인이 알아놓았던 호스피스 병동으로 곧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받은 돈 10억 중 2억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쓰려고 남겨놓은 거고 나머지는 제게 다 보낸 거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몇 번이나 주저앉아 딸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예전에 딸과 처음으로 심하게 다툰 날 딸에게 시집가서 애나 빨리 낳으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딸도 본인이 애 낳는 기계냐며 엄마마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한 모양이었죠. 그 말을 한 게 너무나 후회가 돼 딸 얼굴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암에도 걸린 것 같았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딸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딸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심장이 도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딸 말로는 본인도 얼마 남지 않은 걸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늘 딸에게 단 한 번도 엄마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못난 엄마고 보잘것없는 엄마였죠. 남들이 절 향해 손가락질을 해도 뭐 하나 변명할 여지 없는 그런 사람이고 딸에게도 부끄러운 엄마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로 딸이 지내는 곳에서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었어요. 한 번은 딸이 선망 증세를 보이며 제게 평생 하지 않았던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거 알아?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주려고 했던 쥐약탄 음료수. 나 그거 기억해.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엄마 나 없다고 또 그런 선택하면 안 돼. 나 그럼 하늘에서도 엄마 안 볼 거야. 난 늘 엄마가 또 그런 선택을 할까봐 엄마 옆을 떠나지 않았는데 라고요. 그래서 평생 집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구나. 근데 나는 그런 딸을 내보내려고 했던 것만 같아 또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병원에선 딸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 했었는데 딸은 저와 8개월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천사가 되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저희 딸은 제게 내려온 유일한 천사였고 저의 수호자였고 나를 살리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았죠. 다음 생애가 존재한다면 다시 또 딸과 만나 그때는 제가 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한동안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시간까지 온종일 딸 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사는 걸 누구보다 딸이 보기 싫어할 것 같아 요즘엔 뭐라도 손에 잡히는 대로 하려고 해요. 보육원으로 봉사도 다니고 문화센터에 나가 시수업도 듣곤 하는데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가슴에 품으며 살아생전 딸에게 다 갚고 딸을 다시 만나는 게 제 목표가 되었어요. 언젠간 다시 만날 딸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며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